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러 한국 자주포 실전의 무용지물. 2. J20 엔진 기술 부족. 3. 한국식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K2 흑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사 구령과 함께 포구가 불과 연기를 뿜습니다. K9 18문의 포신이 모두 한 방향을 겨누고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포구가 굉음을 울리기 무섭게 산등성이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튑니다. 한편 K9 6문이 줄지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방해를 마치고 동시에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훈련장을 빠져나갑니다. 최근 육군 28 보병사단이 적 도발을 가정한 K9 자주포 대응 사격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K9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과 러시아는 상상도 못한 한국 무기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28사단 광명대대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탄종 장약 사격 통제 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적 도발 대응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에 동원된 18문의 K9 자주포는 보동의 자주포 훈련에서의 방열태세와 다르게 포신을 고각으로 세우지 않고 1.6km 앞에 표적을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의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쏴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평시에도 직사 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부대 포대장 김진영 대위는 포탄 사격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36%부터 44%가 포구 초속에 의해 나타난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K9 이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 나날려 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 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작약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 장치나 궤도를 파괴해서 3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전차용 고폭탄만 K9에 실어주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아예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어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재까지 두르고 있죠.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 성능, 1000마력 엔진이 뿜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1.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75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K9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이러한 험지 돌파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격의 반동까지 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흠수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면 초탄 명중 후 탄도를 역추적 당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진지로 이동한 진지에서 자동 방열 후 30초 만에 재사격하는 신출귀몰한 SHOT&SCOT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직사 상황에서 역시 이런 기동성은 빛을 발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유사시의 자주포인 K9도 마치 전차처럼 써먹을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K9은 직사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직사는 곡사 간접 사격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간접 사격의 화력은 표적 직격 시가 아니라 지근거리 폭발 시 표적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곡사로는 전 표적의 정확한 명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사격은 탄도를 그리며 수십 km를 날아갈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표적에 직접 꽂아 넣는 사격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직사가 압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군의 관측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적 좌표를 바탕으로 각도와 장약을 계산해서 쏘는 곡사와는 달리 직사 상황에서는 표적 식별도, 조준도, 발사도, 재조준까지 모두 포수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직사의 성공률은 천차만별이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한 신뢰성은 기대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고려하는 운용법 취급을 받죠. 그런데 K9에 적용된 한국만의 기술력은 이런 직사 운용에도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먼저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열은 열을 내보내 포신을 시키는 방열이 아니라 화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말하는 방열입니다. 즉 K9은 적을 식별해 조준 후 발사하고 반동으로 어긋난 조준을 다시 수정해 차탄을 쏘는 일련의 방열 과정을 포수한테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속 사격 성능입니다. K9은 직사를 하지 않을 때도 최대 사거리 40km, 15초 안에 3발을 쏘는 급속 사격과 3분 연속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죠.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그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40km 밖의 표적 머리 위에다 155mm 고폭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사할 경우 탄속이 초속 1000m, 마하 이전구에 달합니다. 그리고 K9 운용부대는 이러한 기동을 살리는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자주포 하나에 몰아넣기에는 과하다 싶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설계부터가 적어도 전차와의 일시적 근접전 혹은 전차로의 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빅딜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역시 648문이나 사갔는데요. 덕분에 K9의 직사 포격을 가장 먼저 얻어맞을 나라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귀졌습니다. 폴란드가 K9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역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은 평지에선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해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지에선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이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인데요. 폴란드가 나토를 대표해 한국 무기시장에 와서 지갑을 연 만큼 K9의 수출 역시 추후 나토에 소속된 여러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K9의 개발 과정 비화 중에서 사격 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997년 K9 실용 CJ 1호기는 현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인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 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인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과연 조기호 기술원, 탄약수 삼성테크인 안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왔죠. 두 발이 9초의 간격으로 연이에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뒤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 안병철 대리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조기호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었고 포반장 강신천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당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던 박승근 과장은 불은 자주포 내에서 계속 타고 있었고 사수석에 앉았던 정동수 대리가 잠시 후 화염을 뚫고 나왔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의 정신력이란 게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데 없느냐고 묻고는 고동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정동수 대리는 연구개발진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삼성테크인 공장장이었던 한삼수 씨는
장례식 날 정대리 무덤 앞에서 모두 서로 개안고 울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정대리가 함께했던 신자포 개발은 꼭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먼저 간 정대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접수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위급 스펙을 달성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몸 불사를 각오가 있는 한국인의 한과 얼이 녹아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실 KF-21은 완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KF-21도 중국, 북한, 일본 등을 바싹 긴장하게 만들기 충분하지만 아직 완벽이란 단어를 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란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8년까지 1차 양산되는 블락 1 모델의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공대공 미사일이 우선인 것은 당면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다목적 활용이 요구되는 현대적 전투기 개념으로 보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수입이냐 자체 개발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신형 공대지 미사일의 향방이 드디어 결정된 건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2년까지 생산될 KF-21 블락 2에는 국산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 계획입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초장거리 벙커버스터 순환미사일로 전세계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이 타우러스를 한국이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산 KF-21에 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업적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극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투기와 핵심 무장의 생산지가 동일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당장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만 봐도 전투기는 미국 4세대 전투기이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만든 미사일을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와 핵심 무장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확실한데요. 우선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장비이기에 현재 운용 중인 미군 전투기처럼 미사일 장착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KF-21 2세대 개량을 거칠 때마다 그에 딱 맞춰 미사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내부로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외부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도 시험 비행을 포함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KF-21은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KF-21이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4.5세대로서 갖는 기술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했음에도 KF-21 등장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날선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KF-21이 중국이 자랑하는 제220 전투기의 카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KF-21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그란 생김새가 귀엽기는 하지만 잘생긴 KF-21g 얼굴에 큼지막한 점이 하나 붙어있는 모습이라 한번 보이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바로 KF-21이 중국의 제220을 포함한 스텔스 전투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IRST 적외선 센서입니다. IRST는 적외선을 이용해 적기와 대공미사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공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인데요. IRST의 가장 큰 특징은 물체가 발산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서 레이더가 놓치는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엄청난 엔진열을 발산해서 더욱 쉽게 포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플레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스텔스 성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5세대 이상 전투기들과의 교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서로 레이더로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IRST를 사용할 경우 매우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만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짧다 뿐이지 IRST 도 환경만 받쳐준다면 최대 100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국의 스텔스기가 많은 무장을 갖출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중국은 반대로 엔진 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유독 IRST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전에 진입하기 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충분히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투기의 특징 때문인데요. 엔진 기술이 부족한 J-20은 그만큼 더욱 긴 시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ST는 열에너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애프터버너를 오래 사용할수록 탐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한마디로 IRST의 존재로 인해 중국 스텔스기는 함부로 속도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작전 반경과 기동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적외선 센서가 다른 탐지 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IRST가 얼마나 무서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KF-21이 IRST와 지상, 그리고 해상 지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적 전투기는 자신이 조준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에는 외관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팔의 손잡이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손잡이는 아닌데요. 이건 공중급유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종사들은 라팔에 탑승할 때 손잡이처럼 요긴하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듬이처럼 생긴 이 요상한 물건은 전투기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중급유기와 급유장치의 등장은 1900년대 초반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의 전략폭격기는 목표 지점과 인접한 상공에서 머물다가 명령받으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요. 공중급유기가 등장함으로 인해 폭격기들이 24시간 공중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모를 적의 활주로 폭격 또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급유기가 목적지에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 당시 공중급유를 받은 비행기들은 단 한 번의 착지 없이도 태평양을 횡단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륙하는 비행기의 연료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많은 무장이 가능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급유를 천상의 키스라고도 부를 정도인데요. 이런 공중급유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52이 사용하는 프로그 앤 드래그 방식과 KF-21이 사용하는 플레잉 붐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FA-52이 사용하는 프로그 드래그 방식은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전투기에 달린 프로그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더듬이처럼 생긴 프로브가 바깥으로 돌출된 이유는 프로그 드래그의 공중급유 방식에 있습니다. 플레잉 붐과 달리 프로브 드래그는 오로지 전투기 조종사의 조종만으로 프로브를 드로그에 꽂아야 합니다. 또한 꽂았다고 끝이 아니라 급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종사가 6만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프로브가 외부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KF-21이 공중급유는 FA-50과 달리 플레잉 붐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붐은 주로 급유기의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붐에는 러버베이터라 불리는 V자 모양의 작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로 인해 붐이 피급유기까지 비행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붐 방식의 장점은 프로그 드래그에 비해 굵은 급유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로 미 공군이 사용하는 붐 방식의 K-10 공중급유기는 분당 4200리터의 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반면 프로브 드래그 방식은 평균 분당 1700리터의 주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한 번에 받는 급유량이 2톤부터 3톤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두 방식의 시간적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우리 공군은 플레잉 붐 방식과 프로브 드래그 두 가지 방식의 공중급유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탓에 넉넉한 활주로를 많이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작전 반경과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엄격하게 전투기를 구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모여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무조건 최신형 장비로 끝난 것은 아닌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재미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전투기는 고정된 경로가 존재하는 민간 항공기와 달리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연료를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착된 것이 바로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입니다. 전투기 날개 아래쪽에 달린 두 쌍이 난립한 생김새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미사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의 외부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큼지막한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면요 탱크는 유사시 전투기가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는 버튼을 눌러 기동력에 방해가 되는 외부 면요 탱크를 전부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엄청나서 무장력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FA-52 블락 20무로 개량되면서 공중급유 능력을 탑재하게 된 배경이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FA-50을 구매하려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이 복좌형과 단좌형 두 가지로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종전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KF-21에 익숙한 파일럿이 초보 파일럿과 함께 탑승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임무 특성상 복좌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탑건, 매버릭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앞 좌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에 집중하는 것과 별개로 뒷좌석에 앉은 파트너 조종사는 조종 외의 별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임무가 단순한 공중 장악에서 공대지, 공대함 등 다영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발전과 변화가 시도되는 건데요. 이처럼 KF-21은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미완성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투기인데요. 대한민국 KF-21이 최종 진화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친 걸까요? K2 흑표 도입 이후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추가 도입한 폴란드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의 훌륭한 가격, 빠른 생산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고도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출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 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 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대구경 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 미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마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나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 장갑과 전면부에만 방호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 회전부에 탄약 대부분을 쑤셔 박아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인면경시 사상 탓이지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회피 및 피탄 회피는 필요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 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막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막전을 감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릉을 이용한 은폐-엄폐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위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K1A1, 90식 전차, 레오파르트 2, T-90의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 이 오리지널 동구권 전차민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말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전고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몇파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모군 역할이던 우리 군 전차 부대 1개 소대, 즉 3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구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수 가대, 차체 탄약 가대, 후방 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구권 전차를 따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 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 육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1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흑표 전차는 K1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T-806을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며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전차의 버슬식 자동잠전 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을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APS, 능동형 방어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6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호 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지 시속 70km, 야지 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 이외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맥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섬멸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감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 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1초도 물량을 칼리닝크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 흑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멀토당토 않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